예, 소개받은 안병진입니다. 한 이틀에 걸쳐서 그야말로 대장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선생님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션은 말하자면 이제 내일은 주로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파주 선언 그거를 파주 선언을 통해서 발산하는 거라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오늘 세션은 그야말로 저희가 그간 생태에 대해서 이틀에 걸쳐서 논의했던 걸 어쩌면 거기서 받은 영감, 문제의식 이런 게 한반도 차원에 이렇게 같이 녹였으면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자 합니다. 아마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이 이상하게 SF 영화 같은 걸 잘 못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SF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거의 전쟁 위기 직전까지 워게임, 그 다음에 김정은 암살 기획, 온갖 그야말로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랬었는데 또 지금은 평화에 대한 정말 흥미로운 전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좋은 시대, 좋은 전환의 시점에 저희가 뭔가 새로운 상상, 새로운 화두를 던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오늘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일단 패널을 소개해드리면 제 왼쪽에 임미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이 지구사람이나 이런 데서 영성적 예술, 항상 저희한테 영감을 주시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리고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 왼쪽으로 두 번째 우리 공석 교수님, 오랫동안 살림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천착하신 학자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북한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살림 문제, 그리고 동아시아의 생태 다양성 이런 부분의 화두를 갖고 계십니다. 공석 교수님,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은 어제 혹시 이제 거의 프레지던셜한 스피치에 가까운 이걸 아마 어제 만찬에서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지금 한국의 라이징 스타입니다. 이 지난번에 선거에서 페미니즘 그리고 생태 이슈를 멋있게 제기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콜라오 시장이 있고 아마 이규 교수님 아실 텐데 맨하탄이 이제 뉴욕에 코르테스가 있다면 저희 한국은 신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디스커션을 위해서 귀한 선생님 모셨는데요. 사실 권원태 선생님은 제가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IPCC 보고서나 이런 것 통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훌륭하신 분을 모셔서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권원태 선생님, 나중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패널 오동석 선생님은 휴먼 라이트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천착하신 법학자십니다. 아주대행이시고요. 이번에 제가 디스커션 페이퍼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DMZ에 대한 아주 뭐랄까요 치열하고 진정성 있는 문제 제기를 하셔서 아마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패널 분들이 좀 짧게 하고요. 이 세션은 이왕이면 이제 마지막 세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한반도 문제는 한국에 사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질문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질문이 안 나와도 제가 감히 혹시 학교에서 지정한다든가 저를 쳐다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제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명 선생님 DMZ에서 얼마 전에 했던 페스티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거대한 생태적 전환과 관련해서 문화습과 한국에서 시도되었던 페스티벌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은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또 순간적으로 문명과 인간에 대한 모든 걸 전달하지요. 순수 예술만이 아닌 작은 프레임 안에서 상업 예술도 개인과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술, 특히 제가 관여하고 있는 클래식 음악,
공연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다양함에 대해 생각해보고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대해 어떻게 하면 역할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 어느 지역의 거주민보다도 평화에 대한 특별한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 안에 얼룩진 전쟁과 그로 인한 평화에 대한 갈망은 우리 사회의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거대한 에너지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100여 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 들어닥친 인간이 남을 취해서 더 가지고자 하는 야망에서 야기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이 다른 종을 몰살하거나 지구를 착취하는 마음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의 DMZ가 단순한 군사 분계선이나 비무장 지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현재 저는 지구적으로 동면하고 있는 생태적 위기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했고 이제 여기에서 자라나는 생명을 상대적 삶의 상징으로 여기고 싶었습니다.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DMZ를 PLG, Peace and Life Zone으로 바꾸는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재작년 제가 강원도 양구에 있는 펀치볼 지역 내에 DMZ에 있는 식물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아직 제대로 도단하지도 않은 새로 심은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들의 한없는 연민을 느꼈어요. 아름다운 미래의 생명을 품고 있으나 아직은 너무나 작고 여린 풀들이 마치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와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마침 이번 컨퍼런스 기간 중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오른쪽으로 전시된 사진들이 국립수목원에서 전시한 DMZ 자생식물원의 식물들 사진입니다. 아주 여린 풀들이 이쪽에 소개되어 있죠. 신기한 게 제가 이 PPT를 준비하면서 이 사진들을 보여드릴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다른 걸 준비했는데 와보니까 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위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런 식물들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전쟁의 상흔에 있는 DMZ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새로운 생명들이니까요. 그래서 식물들을 키울 때 우리가 각별한 관심으로 매일매일 보아야 하는 것처럼 이 지역이 상징하는 DMZ, Demilitarized Zone을 PLG, Peace and Life Zone으로 이름 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애정을 모으는 것을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페스티벌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DMZ는 어떻게 보면 좋은 말입니다. 군대가 없는 지역이니까요. 하지만 필연적으로 군대가 필요했다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PLG는 같은 지역을 의미하더라도 평화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생태적 패러다임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에 만들었던 PLG 페스티벌은 DMZ 지역에서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생명을 강조할 것이고 환환이나 지배에 대한 공포의 추억보다는 이 생명들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집중할 것이고 아직은 위태위태하지만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와 희망에 집중할 것이고 또 음악을 통해서 바람과 새와 나무들의 호흡과도 공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인류가 새로 열어가는 지구적 화합을 의미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컨퍼런스에서는 뭔가 지적인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두려웠는데 아까 교수님이 저한테 영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또 우연히 여기에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두려웠는데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경희대 미래문명원의 그 신윤희 교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제 교수님이 샤먼에 대해서 그 인간 안에 잠재된 무한한 영적인 능력, 그리고 아직은 인간의 지성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 보이는 영역에 대한 인식, 아직 정확히 그거를 설명을 아직 섬세하게 못한다 뿐이지 무엇인가 분명히 있는 영역, 그리고 영적 진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해도 오늘 이상해 보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페스티벌을 기획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떤 지역, 어떤 사람, 어떤 나무 앞에 가면 달라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영화 아바타에서처럼 말입니다. 영적 에너지, 영적 교감이라는 단어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술 장르 중에서 음악과 같은 공연 예술에서는 페스티벌의 이름, 프로그램의 나열 등에서 인식적인 면과 철학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공연 현장에서는 정신적, 영적 교감 및 체험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쟁의 상흔과 고통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장소는 식물들의 생명력과 사람들의 평화와 생명에 대한 영혼과 영적 에너지를 담고 있는 음악들로 정화와 치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평화와 생명의 에너지를 선물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페스티벌이 있고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만일 저희가 이런 취지로 만든다면 분명히 다른 그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제 후배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 바리톤을 하는 이 친구는 굉장히 유럽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굉장히 큰 오페라단에서 매일 저녁 바리톤에게 맡겨진, 주로 이태리 오페라의 바리톤에게 맡겨진 역할은 그 목소리의 굵음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복수의 화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수와 질투의 화신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마음을 스스로에게 불러일으켜야 됐고 매일 밤 그랬답니다. 2년을 하고 나서는 그 커리어를 포기를 했어요. 자기는 도저히 자기의 삶의 그 모든 밤과 그 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집중하는 것이 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것이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거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그 월급을 가지고 그런 목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 주위에는 음악 활동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어떤 역할에 따라서 듣는 여러분은 음악이니까 그래도 가끔 복수의 그것을 보면서 인간사의 단면을 이해하심으로써 좋은 영향을 받으시겠으나 음악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를 논문을 2년을 쓴 제 후배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세세한 에너지의 모양에 따라서 저희 삶이, 저희 정신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를 제가 체험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어떤 페스티벌을 하고 어떤 곡을 고르고 그 청중들이 그 바람을 맞으면서 그 흔들리는 나뭇잎과 햇살 떨어지는 그 장소에서 같이 음악을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악회의 내용과 형식은 앞으로 정말 많이 고민해야 하고 많은 실험을 해야 합니다만 이번 페스티벌은 PNG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4개의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PNG를 시작하다라는 타이틀로 오프닝 음악회 이후에 모든 사람이 나무 아래 피아노에 모여서 피아노에 그림을 그렸고 자기 사인을 했습니다. 이 하얀 피아노는 이따 사진을 보실 텐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되어서 버리려고 갖다 놓은 피아노인데 그날 피아노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세이브하기 위해서 DMZ 자생시민관의 실내에 다시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방문하시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청중들은 수동적으로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닌 나와서 직접 그 피아노에 자기 사인을
그다음 두 번째, 나는 PLG 파사칼리아라고 가족을 소중하게 여겼던 박수근, 화가 박수근의 생가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박수근 미술관에서 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핸델의 파사칼리아라는 걷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핸델의 파사칼리아로 음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DMZ를 걷다에서는 아름다운 DMZ 둘레길을 산책하는 시간으로 만들었고 DMZ 자신식물원에서 그 식물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화와 생명의 공명 시간에는 수목원의 잔디밭에서 열렸는데요. 마이크 사용을 일단 최소화했고 그래서 청중들이 소리는 음악 소리는 작지만 음악의 목적이 아닌 바람 소리와 함께 음악을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장군 연주자와 어린이들이 함께 연주했고 국악과 클래식이 함께 연주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육군 21사단 군악대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육군은 분단 상황에서 우리 조국을 북쪽에 적으로부터 지키는 그런 역할인데 그들도 와서 정말 신나게 연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마쳤고 마지막 잔디밭 연주에서는 사실 6월 초라서 더운 날씨를 염려했었는데 더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너무나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변화무쌍함에 인간 육체의 나약함을 정말 절실하게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해에 첫 번째 만들었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이것을 키워갈 것인가 저희는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PLG 고스트라는 이름으로 이 어떻게 보면 운동이기 때문에 문화운동이기 때문에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남극을 비롯해서 약 15개 지역에 DMZ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의 DMZ가 여러모로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 6월 PLG 페스티벌 기간에는 싱가포르에서 북미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자 했던 모든 기자분들이 그쪽에 가셔서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추억이죠. 의미 있는 주간이었고요. 이 PLG 고스트라는 이름으로 음악가들은 연결이 쉽기 때문에 제 6월 말에는 미얀마 양곤에서 PLG 페스티벌을 했고 PLG 음악회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의 음악가들도 여기 초대해서 하나된 코리아에서 하나된 음악가들이 연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리적인 장소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개념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그런 개념으로 변환되는 것이 더 큰 확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난번 있었던 페스티벌에서 사진들을 제가 한 2000씩 정도씩 빨리빨리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여러분 그 양구가 여기서 이게 DMZ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겠죠? 파주? 요 지역에 있습니다. 자생분들이. 그렇고 이게 참 아까 펀치볼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펀치볼처럼 생겼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전투가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훈 기자가 펀치볼이라는 이름으로 서방에 알렸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지역을 바라보는 지점에 자생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감도고요. 아직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지 못했어요. 2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나무 아래 피아노. 예쁘죠? 굉장히 오래된 피아노라. 네. 그랬고, 박수건 미술관. 모두 다 싸움한 장면입니다. 그림이 예쁘게 된 것 같진 않지만
퓨처라는 측면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다면 반면에 이제 공석 교수님께서는 과학적 조사, 한반도 생태 현황에 대한 생물지리학 교수님의 입장에서 과학적 조사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말도 얻어나고, 그래서 우선 스트레칭부터 한번 하시죠. 자, 네, 좋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지리학입니다. 그 중에서 자연지리학을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생물지리학을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높은 산에 올라다니면서는 고산식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후변화와 고산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도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사서적인 고생을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일했던 내용들을 먼저 공유를 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청년 두 분 발표하시는 거 듣고 저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산에 올라다니면서 일을 하기 시작한 지가 35년이 딱 됐더라고요. 그런데 35년 동안 하는 걸 말로, 그 다음에 글로 풀어가지고 그렇게 임팩트 있는 시간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는데, 한 10분 정도에 제가 그 평생 동안 일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영감을 많이 주어서 우리의 미래를 밝구나, 기성세대보다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만들어주신 강동실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하고 오늘 같이 한반도를 이렇게 예배를 한번 해보시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상당히 시가적인 스케일에서 큰 스케일을 얘기할 거고, 공간적인 스케일도 좀 크고,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한반도 내에서는 남쪽에 대해서는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주로 일을 했지만 북쪽에 대해서 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들 중에서 일부를 좀 소개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실은 이거 한글로 준비를 했다가 외국 오디언스들이 많이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아까 부랴부랴 영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 짧은 영어 실력에 못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어떤 땅인가,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를 할 텐데 기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그리고 우리나라 생태계는 어떻고, 그중에 특히 이제 한반도의 생태계는 어떠한 상황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반도는 여기 보시다시피 유라시아 대륙하고 태평양 사이에 있는 조그만 땅덩어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대륙과 그리고 큰 바다를 품고 있는 땅들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한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땅이 아니고 실은 생태적으로 엄청난 역할을 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기여를 할 땅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백두대 가는 말씀을 많이 드릴 겁니다.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 1200km 정도면 우리는 정치적인 경계가 있지만 동물과 식물들에게는 경계가 없는 자유로운 이런 산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한반도에 딱 전체 한 75%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북한에는 2000m 이상 되는 산지가 70여 개 정도가 있고요. 우리 남한에는 이제 1950m의 한라산, 1915m의 지리산, 그리고 세 번째 곳은 설악산 1700m, 이러한 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산들 중에서 북쪽에 높은 산들이 많고 남쪽에 상대적으로 낮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각각의 산들이 뭔가 나름대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두산에 시작되는 지리산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산줄기 하나에 그치지 않고 실은 과거의 기후가 바뀔 때마다 북쪽에 있는 식물들이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통로 역할을 했고, 그리고 북쪽의 추위를 피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오는 식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피난처, 레퓨지아로서도 이렇게 기능을 했습니다. 물론
동식물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도 그런 영향을 줬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오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생태계가 현재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각기 위도를 달리하면서 그리고 고도를 달리하면서 각기 다양한 생태계가 진행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저는 이게 경치 좋은 낮은 곳, 풍성한 곳을 다니는 게 아니고 높은 산 꼭대기를 다니는 불쌍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적도고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들이 진한 퍼플 컬러로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옅은 색깔은 생물 종 다양성이 낮은 곳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위도 대비 생물의 종 다양성이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한반도입니다. 왜 그럴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면적이, 한반도의 면적이 22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서쪽 끝에 있는 영국은 24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영국에는 1,500종의 자생식물이 있습니다. 반면 한반도에는 4,500종이 있습니다. 왜 거의 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영국에 비해서 한반도에 이렇게 많은 생명체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물의 종 다양성, 특히 식물의 종 다양성이 높은 지역들이 이렇게 녹색으로 표기되어 있고, 거기에 가까운 것을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자체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북쪽보다 남쪽같이 각기 다른 기후대에 각기 다른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고도에 따라서도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높은 고도에는 그 위치와는 걸맞지 않은 북극권에 가까운 생태계가 백두산 정상 쪽에 만들어져 있고, 유사한 생태계가 한라산 그리고 지리산 그리고 설악산 꼭대기도 있고, 그러한 생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에 아주 취약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는 생태적인 관점과 우리 조상들, 오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가졌던 산지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조상들은 산에 있는 바위를 우리 인체에 뼈어왔습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흙을 우리 인체에 살로 두고요. 그리고 산에 흐르는 물을 인체의 혈액으로 보고, 그리고 이렇게 피부를, 이제 몸을 덮고 있는 피부를 산에 있는 식생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 중에서 한 군데라도 상처가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산을 이용하려는 요구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산을 아까 이제 가리왕산, 저도 이제 안타깝게 다니면서 보는 지역인데 바위를 파내고, 그 다음에 물을 막고, 그 다음에 식물을 잘라내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산의 부담을 많이 늘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원래 산이라는, 클라이밍이나 등산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잠깐 일보로 들어가는 일이다 해서 입산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엔터링이라는 단어를 썼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산에 올라갈 때 신었던 집신인 오아페라는 신입니다. 다른 일반 집신에 비해서 아주 성기게 이렇게 짜가지고 벌레들이 한 마리라도 덜 죽도록 한 이러한 신발을 신고 산에 오를 정도로 이제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생각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가? 정말 산이 질관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물, 에너지, 광물들을 공급해주고요. 그 지역의 기후를 만들어내는 공간이고,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보호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문화를, 그리고 우리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공간이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휴식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영감을 느끼는 이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 요구, 아까 가리왕산 케이스, 설악산, 아니면 여기에 보이는 강원도 자병산의 석회암 채굴지대, 시멘트를 만들기 위한 이런 지대까지 여러 이유로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개발의 경제적인 논리에 생태적인 어떤 가치는 이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처리되기 때문에 훼손이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북을 연결하는 산줄기인 백두대간도 그 상황에서 이제 아니고요. 이제 이러한 직접적인 개발과 함께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들은 우리에서 시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먼 산 깊숙한 곳,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환경 변화 중에서 기후변화 같은, 특히 지구온난화 같은 일들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부작용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고사 친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권은태 박사님이 더 자세히 설명하실 텐데, 지구 역사 45년 동안 적어도 이제 5번 정도의 추웠던 어떤 빙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빙하기가 차지했던 시간은 전체에서 한 25%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지구 역사 75% 정도는 핫하우스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시기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후는 끊임없이 지구 46억 년 역사 동안 한 번도 똑같은 온도, 습도, 바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정도로 끊임없이 바뀌고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결정적으로 이제 나타난 것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지금 한 11만 년 전에 시작했던 마지막 빙하기하고, 그리고 12,000년 전부터 시작된 콜로세라고 얘기하는 현세가 이제 이와 같은 변화,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이제 토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부터 한 25,000에서 18,000년 전 마지막 추웠던 마지막 빙하기, 라스트 글래시얼 맥시멈이라는 최후기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가 북극점이고요. 북아메리카의 거의 대부분 지역들, 뉴욕 센트럴스 파크까지 얼음으로 덮였고, 스칸디네비아는 다 얼음으로 덮였고, 시베리아 이런 지역들이 얼음으로 다 덮였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모습이고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히말라야부터 시작해서 시베리아, 그리고 스칸디네비아 이런 지역들이 얼음으로 덮였는데, 그 얼음의 두께가 무려 3,000에서 4,000m입니다. 3km에서 4km 정도의 얼음이 대륙을 덮었던 컨티넨탈 아이스 대륙변화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당시는 정말 혹독한 환경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왜 유럽의 생물종 다양성이 빙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난 동아시아에 피해가지고 생물종 다양성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 정도 3km 정도의 높이로 대륙을 덮었기 때문에 당시의 해수면은 현지하고 비교했을 때 적어도 100에서 130m 정도 낮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평균 수심 44m를 가지고 있는 서해, 그건 황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남해 한 100m를 좀 넘는 이러한 지역들은 다 육지로 노출되어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바다가 이렇게 육지로 되어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렇게 이와 같이 현재 해안선과는 다르게 아시아의 우리 한반도에서 제주도로부터 대만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 고지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후가 이제 추웠을 당시에는 결국은 북쪽에 있는 식물들은 남쪽으로, 그리고 높은 산에 있는 식물들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남북을 연결하는 백두대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게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동아시아 생물 다양성을 담보하는 여하튼 저장 기능, 내수보와 저수지와 같은 기능을 해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생태계가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들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기온이 따뜻해지게 되면 아래에 있는 식물들은 위에 있는 식물들은 더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래에 있는 식물들이 지위와 같은 난대성 식물들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중간에 있던 온대성 식물들은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결국 문제는 여기에 원래 있었던 A는 B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게 되면 어디로 피할 수는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멸종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사들이 많아, 특히 높은 사들이 많아 북한에서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북한의 면적에 이제 한 0.3% 정도가 2,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지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지가 여기저기 이렇게 연속되지 않고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신뢰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10여 년 동안 북한 과학자들하고 제3국에서 계속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만남을 가져왔는데, 2014년도에 공식적으로 북한 정부의 학자들이 와서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1950에서 1980년대까지는 산림의 면적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1990년, 정확히 말씀드리면 1993년도부터 시작되는 북한에서 얘기하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산림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식생이 없는 이러한 면적들이 갈수록 산림 면적을 줄어들고 식생이 없는 지역들은 늘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제 북한에서는 지난 2014년도부터 10년 내에 60억 불의 나무를 심어가지고 국토를 풀게한다고 하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산림을 복구하려는 노력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북한의 산림 문제가 심각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치 시스템의 실패로 인한 경제난, 그리고 경제난에 따라가지고 에너지 식량난이 발생을 했고, 부족한 에너지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배급 경제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땔감을 구하고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다락밭을 만들어서 옥수수를 심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면서 주변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산지로부터 많은 토사가 경작지로 흘러들게 되고, 그리고 하천의 하상은 높아지게 되고, 그러한 악순환이 이제 산림을 파괴할 뿐만 아니고 결국은 이제 기존에 있던 경작지에서조차도 자원이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다 봅니다. 또 하나 이제 정말 불행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은 아까 이제 지난 100여 년 동안에 0.6 내지 최근에 1도 가까운 온도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지난 100년 동안에 1.9도의 기온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과학자들이 직접 이제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온도 상승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최근 1990년대부터 온도 상승 추세가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우리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지 않지만은 이와 같은 온난화에 따라서 북한의 자연생태계는 정말 심각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추정을 할 뿐 저희가 현장에 갈 수 없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중간지의 경우 지난 100년 동안에 3.1도의 기온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몇 배에 해당되는 이런 퍼센티지로 온도가 상승했는데, 이것은 산업화된 지역도 아니고 도시화된 지역도 아니고 결국은 산림 문제가 부작용을 가져온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 안 교수님이 저한테 사인을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온난화가 됐을 때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생태계, 이코시스템이 결국은 그것은 산업재해일 수밖에 없어서 고산에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식물들이 우리 후손들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한 사례로서 월요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링건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 한반도가 전 세계 국토의 남방 한계선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추운 지역에 극지방에 사는 이 식물들이 한반도까지 찾아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과거 지난 빙하기 때 추웠을 때 한반도가 이들한테 살 수 있는 쉘터를 피난처를 제공했는데, 이제는 그 피난처가 지구의 마지막 피난처였던 것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온도에 비해 가지고 0.3에서 1.2도 정도 기온이 상승했을 때 실제 그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날지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서식지가 어떻게 변할 건지 하는 것들은 예측을 하는 연구를 했고요.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정 이동 좋은 상태가 되게 되면 현재 서식지의 40%는 아마도 더 이상 서식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1.2도 온도 상승을 하면 나머지 50%에서는 그 서식지가 줄어드는, 축소되는 이러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많은 내용들은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생태계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생태계와 사람의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받는 피해 못지않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생태계를 구성하는 그리고 말 못하는 저항할 수 없는 이러한 취약한 생태적인 약자인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특히 취약한 생태계에 가면은 알파인 지역, 도서 지역들, 습지, 해안 지역들 이런 지역들과 함께 이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미 북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살림의 형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살림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역시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있었던 취약한 생태계 그리고 높은 산에 있는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습지에 있는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연구했던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희정 선생님이 경이로움이 키워드라면 공석 선생님은 과학적인 조사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신재 선생님은 미래의 시간대, 이게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당에서 신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그리고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두 분의 멋진 발언을 이어서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공석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좀 엉뚱한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한반도 지도가 계속 나왔는데요. 혹시 뭐처럼 보이시던가요? 한국 분들은 다 그거를 호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딱 보면 누구든지 느껴지죠. 토끼 같다. 그러면서 또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 앨리스 동화책을 보면 토끼가 계속 나와서 시계를 갖고 다니면서 바쁘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토끼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빨리빨리 이걸 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마도 시간에 대한 고민들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에코페미니즘에서 시작하여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탈핵을 위한 시민 공론화 과정 안에서 있었던 그 부족한 지점들을 좀 짚고 우리가 어떻게 생태 문명의 신발을 찾을 수 있을지 제 고민을 한번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페미니스트 사업시장을 자임하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에코페미니즘과 이 한반도를 연결지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었던 것 같습니다. 잘 연결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에코페미니즘에서 최근에 논의되었던 2000년대 이후로부터 진행되었던 인간과 자연의 제 위치를 한번 한반도에서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페미니즘이 맨 처음 시작된 것은 1974년 프랑스와 두본을 냈다는 프랑스 여성 페미니스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가부장제의 끝은 자본주의고 여성 인간과 더불어서 자연도 함께 착취된다고 에코페미니즘을 개념적으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초기 에코페미니즘은 굉장히 본질주의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즉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리를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과 남다른 자연 관계를 자유가 맺고 있다라고 주장하죠. 이후 문화구성주의 페미니즘이 나오면서 플라우드 같은 학자는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주장은 가부장제가 만든 유아론에 도전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는 여성과 자연에 대한 억압 구조에는
계속 뭐 아까 포럼에서도 나왔지만 이원론적 서구 철학이 바탕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이성과 정신, 합리적 남성과 인간을 두고 다른 한쪽에는 자연과 정신, 그 다음에 감정적 여성, 동물들이 대립한다고 봅니다. 인간과 자연의 분리는 이렇게 자신이, 인간 스스로가 자연에 대해 자연을 의존함을 망각하고 그 영속성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원주민과 그 세계를 개발되지 않은 땅을 식민지화하는 데 항상 정당성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구 사회에서는 많은 지금 현대 국가들은 이성이 부재한 세계의 땅을 사용되지 않았거나 덜 사용된 혹은 비어있는 것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자원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도구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윤리적 감각을 없애고 무자비한 착취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억압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문화 구조를 바꾸고 이원론적 사상을 바꾸고 동반자 윤리를 새로 구축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자연을 다시 그 위치에 위치시키고 인간은 자연 속에 존재한다고 보고 그 비인간을 윤리와 문화 구조 속에 다시 위치시켜야 된다고 봤던 것이죠. 이때 플로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주의적인 다른 그 해석도 했었는데요. 단순 선언만이 아니라 이 동반자 접근을 정치적으로 북돋기 위해서 동반자를 향한 예민함, 주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간은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와 대화하며 그들을 착취하지 않고 타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캐나다의 샌들렌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접근하긴 하는데요. 이 학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연을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은 끊임없는 질문으로서 흔적으로서만 존재하고 인간의 언어 세계 속에서는 그러한 자연을 온전히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재현 불가능한 한계 앞에서 간극을 메우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극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작업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에코페미니즘 정치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 논의들을 보면 자연의 재개념화 그리고 인간을 위치 짓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야생성을 지니고 있는 변화무쌍한 존재인 자연과 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이게 무엇이냐?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탑다운 방식으로 누군가가 설정해놓고 한 리더가 그것을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정치로 풀려고 노력을 했다면 생태문명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소통 방식,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정치 체제가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여기에서 좀 공론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 한국 사회에 작년에 있었던 탈핵 공론화위원회는 저는 약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녹색당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생태민주주의자들에게 수기민주주의는 뭐랄까요? 어떤 중요한 대안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함께 그 지역에 그 땅에 미래를 고민하고 어떤 대안이 있을지 함께 솔루션을 찾고 작년에 있었던 한국의 탈핵 공론화위원회는 전 그것에 거의 실패격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부를 위한 탈핵 시민 공론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죠.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매몰 비용에 대한 사회적 발전을 이유로 시민공론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는 6월 27일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고 발표하고 7월 24일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달 동안 공론화 과정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500명의 시민 참여단을 확정시키고 수기의 기간을 거쳐서 9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33일 동안 수기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한국답게 인터넷을 굉장히 잘 이용했습니다.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참여단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6강으로 준비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첫 번째 강의는 공론화에 대한 이해, 두 번째 강의는 원전에 대한 안전성, 세 번째 강의는 전력 공급 및 전기 요금, 네 번째 강의는 국가 산업 영향, 다섯 번째 강의는 에너지 정책 전망, 여섯 번째 강의에는 종합 의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막바지에는 2박 3일의 종합 토론회를 열었고 전문가 발표, 분입 토의, 질의응답이 11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실행한 사업이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양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과정에서 아주 치명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간의 개념입니다.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분은 대선 출마 당시 공약이 탈핵이었거든요. 근데 탈핵이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첫 번째 국가적 수기 민주주의 사업은 한 달 만에 설계되었고 첫 공표 이후 석 달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속도 속에서 한 나라 국민들의 숙고는 과연 가능할까요? 수업과 토론의 과정은 경제 대 자연의 이분법적 구조에 충실했습니다. 원전을 경제와 국가사업적 측면에서 굉장히 공들여서 설명하고 이것이 어떻게 에너지 가격을 올릴 것인지 어떻게 우리 국가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들여서 설명하고 나머지 핵발전소로 있을 국민의 건강 문제,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위협 이것은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이거나 아니면은 가능성이 낮은 일로 치부해버리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여기 참여하는 국민들은 자연과 안전, 그 다음에 경제 이렇게 중에 택일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토론 과정 중에 경제, 국가 정책 등은 굉장히 공적인 것이고 개인의 삶은 사적인 것처럼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이 토론회 과정 중에서 저희 원전 주변에 사는 인근 주민이 나오셔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죠. 모두 다 암에 걸리셨어요. 그것에 대한 자신의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감정적 호소로 일관했고 자신의 사적 경험과 감정적인 측면만 강요했다고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과 미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설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10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론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고 비인간 동물이나 흔적으로만 존재하는 자연 같은 경우에는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3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결국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오리포기 백지화를 선택하지 않았죠.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속도의 사업이었으나 국민적 논의도 일어나지 않았고 남겨진 가치 있는 논쟁은 매우 적으며 한국 탈핵 운동은 정체 상태입니다. 사실 정체 상태라고 적었지만 이 이후로 운동이 거의 다 쪼개졌고 오히려 서로 대립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속도와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분법적 논의체계는 공론장이 공론장다움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기반으로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한 한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숙고해서 고민하지 않으면요. 그동안 한국 정부는 안전이나 생명보다 경제적 이윤을 중요시하는 물질주의적인 정책적 결정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계획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지속가능한 미래나 삶의 질, 환경 이런 것보다 GDP라는 국가 목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그 서사에 자신의 꿈을 맡기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선택이 가능하기 위해서 시간의 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세우는 것, 우리가 시간 속에 사는 존재이고 시간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또한 굉장히 더디게 천천히
심지어 늦더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지체하는 것을 미덕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그 사례들을 좀 살펴보다가요, 네덜란드나 북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환관리 사례들을 좀 주목해봤습니다. 이 전환관리라는 이름으로 제가 여기서 가져온 거는 벨기에 사례였는데요.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 이상의 기간 동안 어떤 사회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점진적이고 근본적인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프로젝트를 30년 동안 실행합니다. 이들은 전환장이라는 전환 실험 공간을 만들어서 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논의와 학습, 평가, 개선 등등을 진행합니다. 근데 사실 바뀐다는 것은 국가 전체가 바뀌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시 수준의 정책,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 기조, 전 지구적인 수준의 정책, 이렇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뉘어서 접근하고요. 어떻게 혁신을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 전환은 어떤 실험적 정책에서 가능할 것인가를 공무원, 정책 결정자들뿐만이 아니라 과기술자, 기업, 시민단체, 예술가, 활동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함께 논의합니다. 이 30년 동안의 전환 비전과 이를 목표로 하는 전환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실험할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추진하거나 지원합니다. 이 실험은 저한테 굉장히 다양한 영감을 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라는 축의 존재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컨대 지속가능한 주택과 건축물을 위한 플랑드르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에서는 이 문제 구조를 파악하고 2040년 비전과 프로젝트 경로를 설정하는 데만 이들은 2년의 시간을 쏟았습니다. 실험하는 데 2년을 쏟은 게 아니라요, 실험을 위한 과정을 설계하는 데 2년을 쏟았습니다. 폐기물 정책 실험인 플랜시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설계 과정에 2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였어요. 이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결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정 자체를 설계하는 것, 그리고 실험을 해보는 것, 그 결과를 보는 것, 어디에서 미비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미비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그 수십 년을 걸쳐서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속적이고 느린 속도에서 저는 오히려 다각도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간,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시간간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독특합니다. 혹시 30년 뒤에 다들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까요? 저도 죽을 수 있죠, 30년 뒤에. 어쨌든 30년 뒤라고 하는 건 나를 생각하지 않게끔 만들어버려요. 내가 아닌 어떠한 존재, 다른 이들을 상상하게 만들죠. 그것이 인간이든 인간이 아니든 온전히 예측할 수 없는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이분법적 부분, 경제냐 자연이냐, 안전이냐 인간이냐, 이런 부분은 저는 무력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반도로 돌아오면 지금 트럼프 주도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자 굵직한 대기업들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였죠? 그 대기업에서 낸 연구소였는데요. 밝히지 않겠지만 통일이 되면 GDP가 2050년에 6만 달러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연구 보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문재인 정권은 신경제지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신경제지도에는 한반도가 중국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황황의 벨트를 짜고 거기에 어떻게 도로를 깔고 기차를 깔고 어떻게 무역을 할 것이며 또 뭐 DMZ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관광 자원을 할 것이고 북한의 자원 개발이 지금 7천조 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 한반도 건설될 때도 다 건설돼서 토목업 뭐 건설업 다 죽었는데 저기 건설된다면 거기 우리 건설할 수 있으니까 이 산업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동차를 팔 수 있을 테니까 자동차 산업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통일 대박론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처럼 보이게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8선을 넘어서 비어있는 저 땅, 그 아직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땅을 어떻게 주무를 것인가. 저는 이런 무제약적 탐욕을 허한다면 한국이 앓고 있는 불평등 문제, 생태적 문제, 이것들이 쳇바퀴 돌듯 반복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스톱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갖자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원전뿐 아니라 제주 해군기지로 사라진 많은 것들, 아까 가리원산이 나왔지만 구럼비, 경주 방패장, 수많은 현장을 통해서 경제성장 제일주의라는 논리 앞에서 자연이라는 것이 너무도 짓밟히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라는 레토릭 아래 환경문제라는 것이 그냥 마치 앞들에 화단 하나 남겨두는 문제처럼 치부되는 이 접근, 이 관점을 다시 뛰어넘기 위해서는 저는 플런드나 다른 이들의 조언대로 한반도와 한국, 국민, 사람, 자연과의 관계를 재위치짓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남북의 평화체계 구축이 생태 문명을 위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래를 숙고하고 30년 뒤에 한반도는 어떤 모습인가, 50년 뒤에 한반도는 어떤 모습인가 그 꿈을 그린다면 그리고 그 꿈을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한국의 중심 패러다임이었던 경제성장개발 제일주의 다음의 패러다임은 무엇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 한반도를 중심으로 노동과 기본소득, 생산과 재활용, 소비와 제작, 기술과 생명, 자연과 지속 가능 이런 다양한 차원에서의 과제와 실험들을 구성해 본다면 이걸 구상할 아주 긴 호흡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때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함께 나누고 있는 비인간 존재를 함께 재위치짓는다면 그럴 때 저는 한반도가 자본의 카지노 노름판이 될 대박이 아니라 삶, 시간, 생명을 공유하는 동반자로 재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갑 신부님이 책에서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 20대도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같이 공명하면서 던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 권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제가 강연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상 두 토론자에게 한 5분 정도 선생님 드려도 될까요? 권 선생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안 하고 제가 얘기하고자 초점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여기 컨퍼런스에 와가지고 느꼈던 게 과학자들의 참여가 정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태 문명을 이야기하지만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을 전 솔직히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느꼈던 거는 생태 문명 얘기하는데 생태에 관한 얘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그 작은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공우석 교수님 발표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생태에 관한 얘기가 있어서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좀 더 생태 문명을 이야기하면서 생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담론의 개념으로만 이야기됐었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과학적인 감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학적인 감시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측정도 하고 관측도 하고 이게 아까 신지혜 씨가 발표했던 것처럼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료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지금 우리가 있는 주변의 생태 환경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장기적인 과학적인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 한반도의 경우에는 남쪽하고 북쪽하고 정보가 끊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게 시간적으로도 또 없어진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남과 북의 공간적인 그런 그 정보를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없어진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DMZ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거의 없다,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그 DMZ라는 어떤 그 장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저는 기상 관측도 해야 되고 생태계에 관한 것도 관측을 해야 되고 우리가 들어가서 관광 자원화 하기 이전에 정말 그 관측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뭐 미래에는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반 이상이 위험하다라고 봐야 되고 그거는 제가 굉장히 지금 톤다운해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게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남과 북에 대해서 생태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또는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노력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행히 최근에 들어서 이제 평화적인 그런 그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참여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의 참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에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지 시민들이 정말 이거 문제가 있네, 우리가 참여를 해서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과학자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것과 과학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과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인문적인 소양을 가진 분들과 같이 과학자들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확실히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제도화되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의 한반도의 생태적인 미래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것은 동아시아의 생태적인 미래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것이 글로벌한 그 생태적 미래를 열어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과학적인 감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한반도의 생태라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글로벌한 어떤 생태에 대응하는 생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발표에 대한 얘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헌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인권에 관심이 있다가 생태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결국 헌법적인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다가 지구의 사람을 통해서 입문을 이제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헌법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DMZ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실력도 없으면서 DMZ로 온갖 만들 수 있는 단어를 만든 거는 아마 자료식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핵심적인 한반도에서 어떤 평화적인 어떤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남북한 간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인간 이외의 어떤 생명을 가진 주체든 아니면 자연이라는 존재와의 어떤 평화를 얘기하려면 사실 이 DMZ의 문제에서부터 저는 문제를 제대로 풀어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 컨퍼런스 내지는 지구와 사람 내지는 생태 정치에 어쨌든 핵심적인 관건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실은 이미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흐름을 작성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좋은 의미의 DMZ에서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정말 개발이나 성장, 그러니까 신지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것 위주의 사실은 먹잇감이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은 비무장지대지만 거기에 어떤 시민단체 489년이 걸려야지만 지뢰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하고 최소한 200년 이상은 걸려야 되는 지뢰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또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이 이제는 그 지뢰를 제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평화를 위한 것인지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거기에 인간이 들어가서 뭔가를 꾸미려는 거예요. 결국은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컬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뭔가 좋은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면 평화적인 도시 아니면 전쟁에 대한 이런 박물관, 기념관 이런 것들로 만들려는 어떤 시도들이 지금부터 벌써부터 한반도 평화는 이 정도 자리를 잡고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외국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생태 통로라고 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산을 동강 내놓고 결국은 동물이나 식물들이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좁은 통로만 내놓고 그것을 생태 통로라고 하는 생태라는 이름이 이제 그렇게 이해되고 있고 쓰이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북 분단을 허물고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남북 분단의 그 벽을 허물었을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저는 오히려 동서 분단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남북한의 교류를 이유로 해서 거기에 수많은 도로를 건설하다 보면 결국은 동서 간의 자유로운 통로가 가능했었던 동식물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결국 또다시 가로막히는 그걸 역으로 열고 이제 전환이라고 하면 저는 뒤집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떤 면에서 이제 전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오히려 인간들이 지금 한반도의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벨트에서 물러나와서 거기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에 어쨌든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남북 간에 최소한의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가는 것 지금의 이른바 생태 통로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이제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이런 작업들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계속 인간 중심의 그 이면에 저는 바로 안에 이른바 강대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남한도 어쨌든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이제 그러한 국가에 대해서 속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남성 중심의 이런 사회가 이제 인간에 가로쳐서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DMZ를 단순히 남한의 영토 일부, 북한의 영토의 일부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그야말로 이익을 위해서 이것들을 개발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연 내지는 지구 어머니라는 말을 저는 뭐 잘 쓰진 않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적절하게 쓰이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근대 국가의 어떤 주권의 그런 영토에 대한 어떤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 지구 어머니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작업의 시작이 DMZ에서부터. 근데 사실 저도 내일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작은 호기심 내지는 욕심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황금 노다지가 묻혀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만큼 먹잇감이 될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막아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극단주의적인 거죠. 전혀 인간의 발길이 이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버린 땅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자연의 땅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한번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담아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진 시간이 5분밖에 없네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하나 정도는 받을 시간이 있어서요. 혹시라도 선생님들 중에서 꼭 이 질문을 해야 되겠다. 예, 질문 한 선생님만 받겠습니다. 공군 교수님 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비치아 센터에서 발표하실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DMZ 얘기를 하면서 저는 지금 의학계열 쪽에서 있으니까 생태계를 보호하자 보니까 뭔가 자연이 이렇게 보호되고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아까 일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어떤 원전 같은 데 폐해를 일으키는 뭔가 자연이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회복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한 60년 이상 하나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뭔가를 어떻게 변했을지가 물론 자연히 우리가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기후 변화까지 지금 합쳐져가지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생태계가 발달했을 경우에 거기에 인간이 노출되면 인간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갑자기 했어요. 그럴 경우에 그 몇십 년 동안 사람이 다니게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이 어떤 바이러스에 뭐 감염이 된다든가 해가지고 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좀 국민들은 별로 없었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뭐 지금 우리 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과학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수기 민주주의 말씀도 하셨지만 전문가들이 정치에 휘둘리니까 전문가를 불신하는 바람에 결국 교육도 수기 민주주의라 더 망한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 김상곤 장관 물러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수기 민주주의도 좀 잘못 이용되고 그리고 여기 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제가 보니까 굉장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 전문가들이 좀 그런 면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자신이 어떤 그 휘둘리지 않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게 좀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의아한 사람으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는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간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지뢰를 떠나가지고 저는 그런 생물학적인 바이오 해자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저는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는데 플로우에 우리 발제자 선생님과 토론자 선생님이 꼭 이 멘트는 뭐 추가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지 없으시면 제가 한 2분 남은 걸 제가 써도 예, 대표님. 사실은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가 불거지고 저희가 주요 이슈를 잡게 됐는데 저희가 아직 많이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전체가 그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보면서 마침 이렇게 모이신 관심 있는 느낌이 계속 장기 프로젝트로 이 세션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이 또 무거운 과제를 주셨는데요. 제 나름대로 정리를 제 소견에 해본다면 저희 이번 세션 말하자면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이 USB에 담아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안했던 것처럼 저희의 이번 세션의 제안이라면 한반도 시민, 전 세계 시민과의 제안이죠. 제가 생각할 첫째는 일단 과학적으로 조사부터 하자. 공동으로 길게 보고 그리고 없어진 정보도 찾고 이렇게 첫 번째 과학적으로 공동으로 조사하고 감시하고 하자. 길게 보게. 2번 그리고 시간의 축을 도입하자. 이게 이제 저희의 제안인 것 같고 3번 과학적인 조사와 그에 근거한 경이로 어떤 스피리추얼한 감성을 자연과 회복하는 그런 점에서 DMZ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자 라는 게 되겠고 4번 좀 리거한 측면에서 얼스 주리스프루던스 같은 새로운 법적 상상력을 가지고 DMZ를 새롭게 한번 제기해보자 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 철도연합, 석탄공동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차원이 아니라 동아시아 차원에서 또 글로벌한 차원에서 새로운 생태적 어떤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한번 열어보자 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우리 이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자, 준비하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아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맛있는 저녁 시간